네, 그럼 이번엔 그 미국 대선 이후의 전국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건 우리 안유아 교수님의 개인 입장보다는 그냥 네. 중국 사람들 혹은 중국 정부가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좀 네. 객관화시켜서 좀 듣고 싶은 거고요. 네. 일단 그 중국은 뭐 설왕설래 많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 게 유리하다. 네. 바이든이 되면 더 까탈스러울 수 있다.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바이든이 되면 친중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유리하다? 네.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중국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상반된 의견들이 돌아다녔는데 네.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복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좀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특히 유럽의 정상들이 바이든한테 서로 앞다투어 그 축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때 보면 제가 뭘 느꼈냐면 그동안 유럽 정상들이 얼마나 트럼프를 싫어했는지를 느꼈어요. 아, 그렇게도 볼 수 있네. 당연하죠. 워낙 싫어했어요. 바로. 예, G7 원래 6월 30일에 하기로 했는데 독일 메르크가 안 간다 할 정도로 별로 안 좋아한 건 그렇죠, 안 사실이고요. 좋아했죠. 예.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메시지만 보낸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지난번에 전화하셨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도 좀 더 바이든 쪽을 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그 느낌 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옛날 글로벌 질서에 익숙하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와서 4년 동안 했는데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사람들이 아주 익숙된 질서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판을 다 우리가 바둑을 두는데 팍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리 어린이들 말투를 쓰면 멘붕이어서 이게 뭔지 하는 이 상황인데 갑자기 바이든하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우리가 익숙한 미국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당선이 되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 특히 뭐 이쪽 훨씬 더 환영하는 것 같고요. 그럼 중국은 어떠냐? 솔직히 중국은 놀랍게도 이번에 그렇게 소위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막 앞다투어 축하하고 있는 사이에 흔히들 말하는 독재 국가들은 조용히 있었어요. 사회주의 독재 국가들. 그러니까 독재 국가들 뭐 북한이라든가 저기 러시아라든가 그러네. 중국이라든가 네.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죠. 유럽 같은 서방 세계는 네, 환영하고. 네.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트럼프가 임기가 지금 10주도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막 연속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중국 군사 기업에 대한 제재 정책.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화난 거죠.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대변인을 통해서 결국은 바이든이 당선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고 앞으로 양중 관계가 더 잘 갈 것이다. 이런 공식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뭔가 중국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네. 조치를 취하면서 네. 이제 뭔가 지지를 끌어올려는 그런 네.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네. 중국은 오히려 원했던 트럼프가 더 그런 식으로 네. 하니까 이제 또 네. 화가 나니까 그냥 네. 바이든을 이렇게 네. 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는 인사를 보낸 걸로.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로 이제 바뀌게 되면 중국은 어떠한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네.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굉장히 한 방면으로는 바이든이 되니까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식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트럼프는 4년 동안 이렇게 같이 무역 협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사람이 술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익숙했죠. 이제 익숙해질 찰나에 또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되는 바람에 미래 산원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성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바이든이 임명하는 백악관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몇 면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9명을 지금 참모들을 갖다가 인선위에 지금 9명을 임명했잖아요. 백악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제가 다 봤거든요. 하나하나 다 봤는데요. 그냥 포인트가 뭐냐면 옛날 오바마 정부 때 핵심 브레인들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옛날 중국하고 굉장히 미국하고 중국 간에 가장 이 친한 관계를 만들어 온 경제 협력의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WTO에 그 사람 브레인이라는 사람인데 WTO를 중국이 들어가게끔 적극적으로 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열심히 옆에서 바이든을 장기간 모셨던 사람들. 친 바이든 쪽. 이 세 부류가 지금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몇 면을 과거에 뭐 글 쓴 거나 과거에 했던 일이나 이런 걸 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를 냉전으로 끌고 가는 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탈동정화를 반대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트럼프 시기에 이런 관세를 이용하는 이 전략의 전술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쪽, 그리고 국제 질서에서 미국이 항상 리더 자리를 갖고 가야 되는 이런 리더 국가, 이념의 리더 국가, 실제 경제적 리더 국가, 정치, 군사의 리더 국가로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중국에 이런 걸 제어를 할 때 관세라든가 이런 미국 기업에 손해를 주는, 같이 손해를 받는 이런 전술보다도 국제적인 표준을 내세우고, 특히 뭐 기술 영역에서는 이렇게 직접 때리는 것보다 화웨이를 직접 때리잖아요. 네. 이거는 미국 기업들도 매출에 손해를 보거든요. 그쵸. 이런 방법보다도 기술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술 표준.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무역 관세를 때리는 걸 반대하고, 그리고 기술 전쟁에 있어서는 기술 표준을 정해서 제어하는 걸 선호하고, 군사적으로 있어서는 동맹을 강화하는 거죠. 동맹국을 가서 아태회기 전략처럼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이런 거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 멤버들이 주장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장하냐면 인권과 환경,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기네 생각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런 걸 강조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적어도 9명 임명한 인선을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종합하면 확실하게 우리가 미래 바이든 시대에 중국과의 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거는 지금처럼 단기에 있어서 트럼프 씨의 몽둥이를 들고 하나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이런 식의 행복은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만약에 그 트럼프는 몽둥이를 들고 때렸다고 하면 바이든 역시 중국을 제어할 거예요. 네. 이거는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미래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전략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와 일치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오는 전술적으로는 달라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트럼프는 몽둥이로 때리는 방식이고 바이든은 비수로 찌르는 방식이에요. 비수는 앞에서 팍 찌르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뒤에 이게 슬그머니 와서 퍽 찍죠. 그게 치명적이잖아요. 예, 치명적인 거기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비수를 꼽는 식이라는 거죠. 그거는 훨씬 더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비수 찔릴지를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대응 방안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중국은 크게 전략적으로는 어떤 걸 쓰려고 하냐면 세계 각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유럽. 그러면 생각해봐요. 유럽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 미국이 동맹국들을 움직이려고 할 때 잘 안 움직이게 돼요. 이해관계가 커지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여야 대마불사란 말이죠. 그렇죠. 그 뜻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국 입장에서 더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돈을 더 벌 기회를 주고 문도 더 열고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개방 협력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으면 미국이 움직이기 힘들죠. 왜냐면 사람들이 경제의 맛을 보면 있잖아요.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죠. 제일 확실한 건
돈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 돈 맛을 보면은 결국 민주주의 국가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단기 임기제잖아요. 그렇죠. 성과를 빨리 보여야 되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5년밖에 못 하잖아요. 유럽 독일은 좀 달라요. 메르켈 총리 지금 10몇 년 장기 집권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단기 성과가 중요해요. 장기는 모르겠다는 거지. 그냥 단기 성과는 이렇게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 만약에 미국 쪽이 협조했다면 단기가 확 나빠지는데요.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중국을 더 개방해서 세계 질서 속에 중국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세계 각국이 특히 유럽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하고 또 1대1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기에는 트럼프식의 저런 제재는 없을 거예요. 그게 구체적 표현이 트럼프는 어떻게 하면 중국의 과학자들을 미국에서 몰아냈어요. 그리고 중국의 공대 유학생들, 미국의 공대 유학생들을 안 받게 했어요. 그게 미국 대학들이 막 항의를 했거든요. 왜냐면 등록비가 줄어드니까 미국 대학들이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엔지니어들을 중국 그 유학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 교류. 그거 아세요? 그 오바마 정부 때 미국 정부가 뭐 했냐면 10만 유학생을 중국에 보냈어요. 미국 사람들. 아, 미국 학생들을? 네. 그러니까 10만 명을 보내고요. 100만 명 중국 전문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 다 배워라고 했어요. 얼마나 오바마 정부 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중국을 알려면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100만 명 양성, 그리고 10만 인재 유학 보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지피지기 적을 알아야 적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바마 때 이렇게 중국 전문가 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100만 대군 양성하고 실제 10만 명 보냈고, 그리고 그때 중국인들에서 처음으로 10년짜리 비자를 줬어요. 아, 그래요? 저도 10년짜리 비자 했어요. 한 번 받으면 10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한국은 중국 사람들 비자를 그렇게 안 줘요. 지금 뭐 1년, 2년, 장기이자. 3년. 근데 미국은 10년 줬다니까요. 그 정도로 오바마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알려고 엄청나게 중요시했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올라오면은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될 거예요. 유학생 그거. 그리고 인재 교류, 문화 교류, 그리고 세계 기후 협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중국의 협력이 아주 중요해요. 환경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협력은 중국하고 강화할 거예요. 환경 문제. 근데 인권에 대해서는 단호할 거예요. 트럼프는 처치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만약에 바이든이 와서 계속 이렇게 중국을 힘들게 하면 힘들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어쨌든 목표가 뭐냐면 2035년까지 절대 미국하고 관계를 잘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오피니언은 예상하건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맨날 그랬거든요. 중국하고 미국 간에 중미 전략 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에 항상 문을 닫아놔 개방을 안 했잖아요. 네. 특히 금융시장.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항상 먼저 개방했어요. 그게 뭘로 통해 그러냐면 중미 전략 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대통령급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마주 앉아가지고 와서 두 나라가 서로 정상에 앉아서 토론해. 장관 딱 앉혀놓고 이걸 열어라 저걸 열어라 이렇게 협상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게 중미 전략 대. 그래서 자본시장 개방이 안 되는 게 중미 전략대에서 먼저 개방해요. 네. 미국한테만. 그러면 거기서 하고 또 다 정책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올라오면 제 생각에는 바이든 정부 안에서 중국이 그런 제한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하고 미국 간에만 개방하는 걸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 간에 자유무역국. 요건 너네한테만 요 시장을 너네한테만 줄 거야. 너네만 하게 할 거야. 봐라, 우리 다른 나라는 안 하. 너네한테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바이든이 들어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인선에 들어간 사람 보면 과거에 중국하고 미국 간의 경제 협력을 실제 추진했던 사람들이고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반전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기대해 보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일단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는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는 어쨌든 미국의 이 정치 리더들의 어떤 그 전략은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거니까. 네. 이제 동맹 관계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그 동맹과 함께
글로벌리 그 뭔가 제재를 가하고 공격을 하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할 것이다. 네.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래서 바로 첫 번째가 홍콩 문제, 이번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잖아요. 네. 홍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홍콩의 인권에 대해서 시작이 되면서 아주 좀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걱정할 수 있죠. 왜냐면 트럼프는 터치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홍콩이 그렇게 시위하는데도, 그 다음에 홍콩의 그 시위 그 책임진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터치를 안 했어요.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고요. 특히 티벳 문제는 오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그 사람들이 국내 그 중국의 인권 문제를 왜 우리가 간섭하냐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래서 근데 바이든 옛날 오바마 정부는 항상 공개적인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이든이 지금 아직 당선이 확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네. 이런 토론하는 게 적합한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지금 거의 뭐 우리가 99.99라고 해도 원래는 당선이 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조금 일찍한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현실이 뭔지 아세요? 그 트럼프도 거의 절반의 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50대 50이에요, 사실은. 무시할 정도예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 명분이 네. 있으니까 막 불복하고 그렇죠. 재검표하고 하는 거겠죠. 근데 실제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미시간에,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미시간에 미국도 중국처럼 각 주정부가 독립국가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그래서 주정부가 자기 다 룰이 달라요. 근데 그 미시간주에 발표한 뉴스가 3개가 나갔는데 뭐가 있냐면 그 3개가 다 이 표를 어카운팅 할 때 트럼프 표를 다 바이든 표로 돌려준 거예요. 그게 그 착오가 발생했어요. 예. 몇천 표 막 이렇게. 그렇죠. 이제 착오라고 얘기하고 트럼프 진영에서는 조작이다. 예, 근데 착오인지 조작인지는 알 수가 없는 수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실제는 사과를 했어요. 주정부가 사과했다고요. 사과 메시지.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지금 왜 자꾸 조작이라 하냐면 신분증이 있어야 합법적인 투표인데 많은 표가 신분증이 없이 투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래요. 그냥 생각했을 때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거기서 어카운팅 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서 임의적으로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냥 하는 얘기인데 생각해봐요. 우표 투표가 그러니까 투표에서 우리가 실제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러면 실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선 투표를 다 전자투표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 아세요? 그 주식 회사들이 주주 총회할 때 이제는 전자투표 할 수 있게 움직이거든요. 그게 왜 우선 기술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도 전자투표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왜 실제 사람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현장 투표하는지 아세요? 왜요? 이게 어떤 앱을 통해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이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성 확보 때문에 실제는 사람들이 자기 그 아이디 갖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다 번호 앞에서 그게 모니터링 하는 거죠. 다 번호 앞에 투표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짜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표 투표의 그 진실성을 어떻게 확보하냐고요. 왜냐면 내가 우표 함에 넣었어요. 넣는 순간부터 실제 어카운트기까지 그 며칠이란 시간이 있고 또 어떤 주는 바로 개방한 게 아니고요. 선거 끝나서 어떤 주는 막 13일까지 우표 투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막 6일까지 유효하다 했단 말이에요. 3일이 투표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진실성을 확보하냐고요. 그 안전성을. 그러니까 트럼프 말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확실히 그 이슈가 있어요. 실제는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딱 한 것만 진실성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다 그 사람이 그냥 막무가내라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한 게 주장이 맞는 말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표 투표 다 인정해도 거의 절반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바이든이 지금 당선이 돼서 맞닥뜨려야 될 미국 국민은 절반으로 쪼개진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분열이 심할 수밖에 심하죠. 없다. 왜냐하면 나머지 50%는 바이든이 조작을 해서 당선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질 않으니까. 않으니까. 아니 한국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네. 댓글 보면은 네. 난리예요. 왜 바이든을 이미 당선인 취급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한국도 야당 여당으로 국민이 절반으로 딱 쪼개졌잖아요. 문재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아요. 바이든이 맞닥뜨릴 미국 나라는 이런 분열된 사회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당선이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안정됐는데. 그러면 언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언제 중국에 대해서 터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1년 동안 정신이 없어요. 좀 정신이 없지 않을까. 내부를 추스리느라. 근데 또 그런 내부 추스릴 때는 외부의 적에게 그 공동의 적과 싸우는, 적을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네, 싸우는 만들 게 또 수는 유리할 있죠.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건 내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네. 그 많은 그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네. 정치적 양극화, 네. 뭐라 그럴까요? 사상의 양극화 네. 이런 것들이 갈수록 이 세기말적인 현상으로 갈등이 심해진다는 게 결국은 예, 모든 맞아가는 것 원인이 같아요. 빈부격차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빈부격차. 사회 갈등도 빈부격차. 못 사는 거.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으면 그렇죠.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짜증 나니까. 그렇죠. 왜냐면 상대적 약탈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바이든 현재 당선인 후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예. 가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